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품질재단 적합성 인증원장 박종문입니다. ISO 5만일 에너지 경영 시스템 2011년 규격이 2018년에 개정되어 이에 대한 전환을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을 위해 본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네, 강의 진행 순서는 일단 첫 번째 강의에서는 5만 2018년 에너지 경영 시스템을 제정하는 입장, 그리고 그걸 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려해야 할 부분 관점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정이 됐고 도입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나눠보고, 그리고 주요 개정 방향과 그리고 개정에 대한 주요 개요 부분들을 언급하는 시간을 1강에서 갖도록 하고, 2강에서는 그럼 2011년과 2018년 규격에 주요 개정 조항별 차이는 어떤 게 있느냐, 이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에너지 경영 시스템에서 이해할 용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2강에서 갖겠고, 그리고 3강에서는 2018년 규격 관점에서 조항별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바라보는 이런 시간을 갖겠고, 4강에서는 2011년 규격에서 2018년 규격으로 에너지 경영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한 전환 절차와, 그리고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이 대응해야 할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는 이러한 순서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에너지 경영 시스템 인증기관으로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국품질재단을 선정하십시오. 한국품질재단은 여러분의 경영 성과를 달성하는 데 동반자로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임을 자부합니다. 한국품질재단은 93년에 최초로 설립된 국내 최초 인증기관이면서 세계 최대 국제 인증 네트워크인 아이큐넷에 가맹된 세계 최대 인증기관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최대 규모의 인증 스킴과 최대 심사원 인력 풀을 보유하고 있고, 25년 이상의 노하우를 통해 고객에게 최고 품질을 지향하는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ISO 인증기관이면서 특히나 에너지 경영 시스템에 연계이 된 온실가스 에너지 검증기관으로서 산업자원부에 승인된 비영리 재단법인, 그것이 한국품질재단입니다. 이곳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ISO 경영 시스템 부분을 나름대로 도입하거나 또는 현재 유지 또는 전환하는 나름대로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이 ISO 경영 시스템을 생각하고 또 이 제정한 사람들 석학들의 그 제정이나 개정하는 목적과 방향을 이해하고 이걸 도입해서 우리 조직들이 어떤 효과를 보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전환 작업을 하는 그런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IS 5만일 2018년 규격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규격을 개정하게 된 배경, 그리고 조직이 어떤 목적에서 이 5만일 에너지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에너지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 자체가 먼저 돈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다. 생산량을 줄이자는 말은 아니고 동일한 생산량을 한다 하더라도 적은 에너지를 쓴다. 결국은 에너지 효율을 올린다. 이 개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컨셉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가장 큰 게 재무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방향에서 오만이를 도입해야 한다 쪽 에너지 경영 시스템이 전환돼야, 기존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번 전환할 때
그러한 부분 관점에서 전환 작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쪽 부분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라고 하는 우리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쓰는 연료, 그리고 전력 등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에너지원이 되는데 그 에너지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구매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거 낭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용을 낭비하는 거다. 그러면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비용을 절감한다의 개념의 목적에서 에너지 경영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는 쪽에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 예를 들어서 현재 에너지 관련된 가장 큰 법적인 요구사항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와 관련된 배출권 거래에 연계된 관련된 뭐 녹기법을 기반으로 한 법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에너지 기본법과 연계해서 기본적으로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 부분들의 관련 법들도 있겠다 쪽인데, 기본적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법률들은 어떻게 보면 규제 관련 법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그런 법을 보다 더 많이 알고 활용했을 때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연결될 수 있는 법이 많다라는 쪽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한 법을 파악하고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과 기회라고 하는 부분, 특히 기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용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요구되고 있다라는 쪽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춘다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시켜서 보자 라는 쪽 부분, 결국 현재 HLS 개념 부분과 다른 다양한 규격과의 통합 운영이라고 하는 관점, 융합해서 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비즈니스적인 차원의 접근 방법을 토대로 접근할 때 에너지 경영이라고 하는 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라는 쪽이고, 그리고 그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업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예를 들어서 에너지 비용이 줄게 됨에 따라서 제품의 생산 단가가 줄게 되고 그 단가가 경쟁력이 있어짐으로써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라는 쪽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자라는 쪽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결과는 결국은 우리 기업의 시장 점유율, 조직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입장에서 재무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일단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쪽에 말씀을 드려보겠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관된다. 에너지 절감을 한 쪽,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다라고 한 쪽, 효율을 올린다라고 한 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게 되고 지구 환경 보호에 참여하는 그러한 부분 쪽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쪽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의 이익도 추구하면서 조직 입장의 이익도 추구하면서 비용 절감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책임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 규격을 도입한다 관점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규격에 대한 도입 부분은 우리 기업 조직뿐 아니라 조직과 관련된 고객사 또는 협력업체와 관련된 부분 쪽에 SCM 개념의 접근 방식으로 해서 이러한 에너지 경영 시스템의 도입을 요구하고 구매 시에 또는 나름대로 판매하는 과정 중에 홍보 차원에서 적극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나름대로의 이 고객사나 또는 이 협력업체가 비용 절감을 해서 경쟁력도 확보하고 사회적인 책임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입장으로 생각하면서 이 규격을 이해하고 도입하자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규격이 5만 1과 2018년 규격이 5만 1의 주요 개정 방향에 대한 차이는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자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5만 1의 2018년의 경우에는 조직 내 에너지 문화 활성화를 한번 생각하자라는 쪽에 대한 기본 바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경영 시스템이 있을 수 있는데 하이 레벨 스트럭처라고 하는 관점에서 구조로서 모든 경영 시스템의 규격들을 우리가 운영하고 또 그러한 부분으로 구조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5만 1의 2011년 규격과 관련된 부분이 HLS 개념이 아니었는데 2018년에서는 HLS 구조로 전 변화를 해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과거에 기본적인 에너지 경영과 관련된 부분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쪽에서 경영 대리인에 대한 강제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 제외된 점도 특징이다라는 쪽이고, 그리고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 외에도 경영하는 관점에서 기회 관점도 같이 생각하면서 리스크와 기회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문화가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쪽에 도입되고 활용되고 유지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세스 중심, 그래서 인풋을 의도한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내가 계획한 나름대로의 이제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자원들을 가지고 활동을 해서 의도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관점의 프로세스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 앞에서 잠깐 목적성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역동적으로 등동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항상 이 나름대로의 경영 시스템은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우리가 빨리 파악하고 그걸 기회로 전환시키는 이런 부분에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하고 더불어서 또는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면서 이러한 부분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직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시각에서 이 시스템의 규격이 개정이 됐다라는 쪽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돈과 연관된 부분, 재무 데이터와 연관된 부분들인데, 에너지 저감을 정말 했느냐? 이러한 에너지 저감을 하기 위한 투자를 지금 해야 하는 거냐? 정말 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계획과 에너지 통계 인자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실질적인 나름대로의 신뢰성 있는 결과값을 얻어내는 이러한 정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한쪽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에너지 저감 활동을 할 경우에 그러한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나름대로 에너지 원단이나 에너지 총 사용량 등등에 대한 부분들은 어땠느냐라는 쪽이고, 또 사업 후에 에너지 원단위와 또는 그에 따른 에너지 총 사용량 부분들의 데이터가 있을 건데, 과연 사업 전후에 비교를 할 때 비교 가능하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쪽에서 그러한 비교 가능한 방법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정규화의 개념들이 2011년보다 좀 더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번 규격의 차이점이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운영하다 보면 항상 변경 과정들이 있을 거고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변경, 변화 관리 경영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고, 예방 조치라고 하는 용어가 제거된 대신에 리스크라고 하는 것과 기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단 예방 조치의 개념 부분들이 일정 전개되도록 희망을 하고 있고, 시정 조치 과정에서 수평전개 확대로 해서 예방 조치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고려해 보자라고 하는 부분에 변화도 있다라는 쪽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외주 공정 관리에 대한 적용 범위도 우리 에너지 경영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쪽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쪽인데, 기본으로 나 혼자만 잘할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와 같이 공생하고 있는 우리 협력업체 또는 우리 나름대로 공장 내에 들어와서 업무하고 있는 우리 외주업체, 그리고 이제 고객과 연관되는, 그래서 결국은 SCM 개념에 접근하는 부분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적용 범위를 접근해가는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다 쪽인데, 적용 범위에 포함시킬 부분 중에 우리 사내, 즉 사업장 내 적용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쪽의 외주 공정은 적용 범위에 포함되도록 요구하는, 사업장 내에서 외주가 된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강한 적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공고하고 있다 쪽도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만일 개정 연역을 잠깐 짚고 넘어가 보면, 일단 2011년도에 IS 5만일 규격이 처음으로 개정됐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5년 이후부터 검토 과정을 거쳐서 기본적인 한 7년 정도에서 8년 이내에 새로운 또 개정된 규격이 나오는데, 2011년에 개정돼서 한 7년 정도 과정을 거쳐서 2018년에 5만일 규격이 나왔고, 개정 규격이 공표됐다라는 쪽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5만일 규격 2018년 규격의 전환 부분은 3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규격 개정의 개요 관점에서 몇 가지 주요 변화된 부분 쪽에 대한 부분 내용을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전체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HLS 개념이 도입됐다라는 쪽인데, 이 HLS라고 하는 하이레벨 스트럭처 용어는 이미 IS 9001, 14001 등등의 규격들을 우리가 2015년도 규격에서 전환하는 과정에 나름대로 경험한 기업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HLS 개념의 특성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경영 시스템 규격들이 통합하고 일반 경영 시스템 경영과 일반 경영의 제너럴 경영과 같이 융합되면서 되기를 바란다 입장에서 모든 규격의 조항이 1장에서 10장으로 구성되는, 그래서 1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10개 조항으로서 구성하면서 가능한 한 나름대로 여러 경영 시스템이 용이하게 통합되도록, 융합되어서 활용되도록 희망하는 별도 따로따로의 개념이 아닌 기본적인 일반 경영 내에 이러한 에너지 경영도 같이 어우러져서 융합되어서 운영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HLS 개념의 도입이다라는 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이 HLS 개념에 대한 이 HLS가 도입됨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중복성을 감소시키고 효과성을 증대시켜야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 HS를 이해하면 어떻겠느냐 쪽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0개의 조항들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일단은 적용 범위 부분 쪽과 그 다음에 일단 이제 관련된 규격 부분이나 용어 정의, 그리고 4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주로 우리가 요구되는 규격 요구사항이 되겠는데, 4장의 조직의 상황과 5장의 리더십, 6장의 기획, 7장의 지원, 8장의 운용, 9장의 성과평가, 10장의 개선이라고 하는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HLS 개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조직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HLS가 강조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HLS 강조되는 사항은 해당 경영 시스템의 범위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을 지키는 건 기본사항이고, 요구사항 말고도 이해관계자 니즈, 기대사항 등이나 또 내외부 이슈 등등을 파악을 해서 우리 직접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지 결정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경영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 것, 그리고 위험과 기회를 같이 파악해서 리스크 부분은 제거하고 기회는 최대화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쪽이고, 그리고 이들을 경영 프로세스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제너럴 경영 프로세스와 에너지 경영이 별도 독립적인 게 아니라 융합되어서 운영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쪽에 내용이 있고, 기획 부분이 일단 이제 우리가 기획하는 과정에 조직의 상황과 또는 나름대로 위험, 기회, 이해관계자 니즈 또는 외부 이슈 등등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우리가 경영 시스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고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기획 부분이 매우 강화되고 있고, 특히나 기획하고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 경영 성과로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경영자가 다시 경영 검토에서 활용을 평가를 해서 지속적인 개선을 해가는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일반 및 타 ISO 경영 시스템과 일관성 및 병용성을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영 시스템과 연계해서 융합시키고 통합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요구된다라는 쪽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만일 교육도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PDCA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쪽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직의 상황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슈라든지 또는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나 기대 사항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결정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일단 에너지 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가 결정이 될 거고, 적용 범위가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항을 앞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 경영 시스템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리더십을 가지고 플랜과 그 다음에 이제 또 관련된 지원 운영 부분과 그리고 체크와 관련된 성과 평가, 그리고 액트와 관련된 지속적 개선이라고 하는 PDCA 사이클을 돌면서 계속 우리가 조직을 운영해 간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나름대로 PDCA 사이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의도된 에너지와 관련된 성과, 에너지 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성과를 어떻게 우리가 의도한 성과를 얻어낼 거냐라고 하는 시각에서 이 PDCA가 돈다라고 하는 개념도 같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DCA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접근법,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항상 우리가 업무를 하는 과정 중에서는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기본으로 우리가 계획된 전략 그리고 다양한 인풋 인자를 가지고서 의도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활동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라는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제 프로세스 내의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활동의 흐름 내에서 PDCA가 항상 존재한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뭔가 활동을 할 때는 계획하고 실행하고 체크하고 이제 개선해가는 이러한 나름대로 PDCA 사이클을 토대로 해서 인풋을 의도한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하는 이러한 부분의 프로세스가 상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는 항상 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과정 중에서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에너지 경영 시스템 인증기관으로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국품질재단을 선정하십시오. 한국품질재단은 여러분의 경영 성과를 달성하는 데 동반자로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임을 자부합니다. 한국품질재단은 93년에 최초로 설립된 국내 최초 인증기관이면서 세계 최대 국제 인증 네트워크인 아이큐넷에 가맹된 세계 최대 인증기관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최대 규모의 인증 스킴과 최대 심사원 인력 풀을 보유하고 있고 25년 이상의 노하우를 통해 고객에게 최고 품질을 지향하는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ISO 인증기관이면서
특히나 에너지 경영 시스템에 연계이 된 온실가스 에너지 검증 기관으로서 산업자원부에 승인된 비영리재단법인, 그것이 한국품질재단입니다. 이곳으로 오십시오. 이 강에서는 목차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2011년에 5만 일과 2018년에 5만 일 규격에 대한 규격 조항별 변동사항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경영 시스템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 정의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규격과 2018년 규격의 에너지 경영 시스템의 조항별 차이라고 한다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신규 조항인데, 이건 기존 IS 9001이나 14001 등등의 2015년 규격들을 보면 HLS 개념의 접근 방식이 들어있는데, 그런 HLS 개념의 4장에서 10장까지 구조 변화에서 기본적으로 논의되는 부분과 연관된 부분으로 일단 조직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계된 내용이 일단 추가 신규 조항으로 해서 4에 4.1, 4.2로 들어가 있다 쪽인데, 일단 조직에 대한 상황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자 니즈와 기대 요구사항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4.1, 4.2에 들어있는 부분이 신규 조항이고, 그리고 기획하는 과정 중에서 리스크와 기회라고 하는 개념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뭔가 실행 방안을 찾아가는 이러한 쪽의 개념의 도입이 현재 HLS 개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면서, 또 기본적인 이제 여기 에너지 경영 시스템에서도 6.2의 그러한 내용을 추가해서 넣었다 쪽으로 볼 수 있겠다 쪽이고, 이제 초록색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이제 요구사항 부분에 이제 변경 부분들이 좀 있는 이러한 쪽인데, 주로 보면은 이제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 쪽에 조직과 관련된 부분 쪽에 책임 권한을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서 경영 대리인이 조금 없어지고, 에너지 관리 팀이라고 하는 걸 매우 중시 여기는 이런 쪽에 대한 특성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에너지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규화를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재무 데이터와 연관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데이터 수집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쪽에서 데이터 수집 계획이 들어있는 6.7항,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용 기획과 관리 쪽 관점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 쪽에 이제 고려돼야 할 일부 변동사항이 있는 8.1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예방 조치가 제외된 부적합과 시정 조치 개념으로 연결된 10.1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구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부분들이다라는 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일부 보안 관점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규격 조항을 만든 조항이 회색 조항에 해당된다. 그래서 4.4와 관련된 에너지 경영 시스템이라든지 에너지 리뷰, 그다음에 EMPI, 그리고 목표, 세부 목표 추진 계획과 관련된 6.3, 6.4, 6.6항 관련된 거, 그리고 운영 관점에서는 설계 부분과 구매와 관련된 부분들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는 쪽에 8.2와 8.3,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준수 평가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9.2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이제 보완된 부분이다 쪽으로 보면 되겠고,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변화 사항이 크지 않은 그대로 적용된 부분들인데, 기존의 4.1, 4.6까지에 대한 조항 부분을 HLS 개념의 4에서 10장으로 거기에 맞는 부분에 배분해 주는 쪽으로 연계돼서 규격 조항만 바뀌고, 규격 조항의 내용들은 변동이 없는 이 내용이 이제 붉은색이다 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격 전체 개념 변동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다라는 쪽에서 2011년 규격과 관련된 전체 개념은
왼쪽에 대한 내용이고 2018년 규격은 오른쪽 내용이다. 안쪽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2011년 규격에 대한 부분은 이제 PDCA 개념의 접근 부분으로 적용했다라고 한다면 2018년 규격은 PDCA의 프로세스가 접목되어 있는 개념이다. 안쪽으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 쪽인 것 같습니다. 2018년 규격에 대한 나름 프로세스와 PDCA 개념에 대한 설명은 앞에 전 1강좌에서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주로 여러 이해관계, 조직의 상황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 이슈나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또는 나름대로 요구사항들을 인풋 정보로 해서 조직 경계를 결정하고 그 조직 인풋된 정보,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의 이슈 또는 거기에 따른 기대와 니즈 부분들을 조직의 상황에 맞게 입력 정보로 받아들여서 그걸 어떻게 운용할 거냐 쪽에 어떻게 경영 시스템에 도입해 가지고 의도한 아웃풋을 만들어낼 거냐 의도한 아웃풋과 관련된 경영 시스템을 고려하면서 이제 PDCA 개념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부분 쪽에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과 관련된 요구를 기반으로 리더십을 기반으로 해서 PDCA 개념을 돌려서 의도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전체적인 개념 부분의 내용이 좀 약간 변동이 됐다. 안쪽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1년 교육과 18년 교육 각 조항을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좀 차이가 있고 어떻게 교육 조항이 배치됐느냐 이 부분들을 잠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으로는 2011년에 1에서 3장과 관련된 부분의 기본적 인트로덕션 쪽 관련된 내용의 스코프나 참고 관련 규격이나 용어 정의 부분들이 2018년에도 마찬가지 1, 2, 3장에 들어가면서 2011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 내용이 없었던 2018년에 조직의 이제 상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조직에 대한 상황과 조직의 상황과 조직과 관련된 부분의 이해 부분들이 같이 연결된 부분들이 추가된 부분이다 라는 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4장에 관련된 4장의 4.1, 4.2, 4.2.1, 4.2.2, 4.3, 4.4와 관련된 부분 쪽에 연계된 이제 계획 어떻게 보면 플랜 단계에 연관된 계획 부분 쪽 관련된 부분 쪽이 있고 일부 이제 4.4.1 제너럴 부분과 4.4.2, 4.4.3과 관련된 부분 쪽이 연계해서 적용되고 있는 이제 법규 파악이나 에너지 검토 관련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2011년 규격 내용이 2018년에서는 기본으로 4장과 5장 그리고 6장으로 연계해서 조금 약간 연결되는 이러한 부분들로 되어 있다는 쪽인데 일단 4.1과 관련된 일반 요구사항 부분은 4.3과 4.4로 연결이 되어 있고 4.2에 나름대로 경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5.1 리더십과 의지로서 연결되어 있고 최고 경영자와 관련된 부분 쪽 요구사항의 4.2.1 부분은 4.3과 관련된 부분 쪽의 경영 시스템에 대한 적용 범위와 결정 그리고 리더십과 의지 5.1 그리고 자원에 대한 7.1 이 부분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 4.2.2의 경영 대리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2018년 규격에서는 없어지면서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스며들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리더십과 의지 5.1과 그리고 조직의 책임 권한과 관련된 부분 쪽, 역할 부분 쪽에서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언급은 되어 있는데 경영 대리인은 없어지되 에너지 관리 팀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시되는 쪽으로 2018년은 변화가 된 부분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방침과 관련된 부분 5점이 이게 11년은 4.3, 2018년 5.2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쪽이고, 에너지 기획과 관련된 부분은 2018년과 관련된 부분은 6장, 그리고 2011년은 4.4에서 언급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기획과 관련된 일반론과 법규 요구사항이나 그 밖의 요구사항 관련된 부분 쪽 관련된 거, 에너지 검토 관련된 부분에 2011년에 4.4.1, 4.4.2, 4.3.3은 2018년 쪽의 6장의 기획으로 연결해서 6.1과 관련된 부분에 리스크와 기회 관련된 부분 쪽으로 파악하고 조치해가는 이러한 부분 쪽, 그리고 4.2 쪽에 보면은 이제 이해관계자에 대한 니즈 쪽과 기대 요구 사항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6.3의 에너지 검토 부분 쪽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쪽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규 조항으로 해서는 리스크와 기회에 관련된 부분들의 조치인 6.1항, 이 부분들이 신규 내용으로 2018년에 새롭게 나온 내용이다. 한쪽으로 보면 되겠다 쪽이고요. 4.4.4의 2011년 규격과 관련된 에너지 베이스라인은 2018년 6.5의 에너지 베이스라인으로, 2011년 4.4.5의 에너지 성과 지표에 대한 부분은 2018년에 6.4의 에너지 성과 지표로, 그 다음에 2011년에 4.4.6과 관련된 에너지 목표, 에너지 세부 목표, 그리고 에너지 추진 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6.2의 목표, 에너지 세부 목표, 그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과 달성하기 위한 부분 쪽으로 해서 6.2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에 4.5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제 실행 운영 쪽과 관련된 부분 쪽에 4.5, 4.5.1, 4.5.2, 4.5.3, 5.4 관련된 부분 쪽에 연계된 부분은 2018년 규격의 7장의 지원, 8장의 운용이라고 하는 부분 쪽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쪽인데, 일단 이제 4.5.2와 관련된 부분 쪽에 일단 어떻게 보면 적격성과 교육훈련 인식과 관련된 부분은 2018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7.2의 적격성, 그 다음에 7.3과 관련된 부분의 인식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나눠져 있다 쪽이고, 4.5.3 2011년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은 7.4의 의사소통으로, 2011년에 이 4.5.4의 문서화에 대한 부분은 일단 7.5의 문서화된 정보로 지금 바뀐 부분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7.5.1의 일반론과 일반사항과 7.5.2의 나름대로 이제 7.5.2와 7.5.3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계된 이 부분들이 추가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와 있는 부분도 볼 수 있다라는 쪽에서 한번 볼 수 있겠고, 다음에 4.5.5의 운용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8.1의 운용 기획과 관리 쪽으로 해서 나와 있고, 2011년에 4.5.6 디자인 설계 쪽 관련된 거는 18년에 8.2의 설계가 있고, 4.5.7 2011년 규격의 에너지 서비스 제품 장비 에너지와 관련된 구매 관련된 부분은 2018년 8.3에 그냥 구매라고 하는 규격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4.6의 체킹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구장의 성과 평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체크 부분이 들어가 있다 조금 되겠고, 4.6.1 2011년 교육의 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과 관련된 부분은 9.1의 모니터링 측정 분석 평가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하나가 6.6의 어떻게 보면 에너지 데이터에 대한 수집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2011년에 4.6.2와 관련된 부분 쪽에 법규나 그 밖의 요구사항과 관련된 준수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2018년에 9.1.2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6.3 2011년 규격 내부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2018년 9.2의 내부감사, 그리고 2011년 4.6.4의 부적합 시정조치 예방조치 부분은 2018년 10.1의 부적합 시정조치가 있고 예방조치는 제외됐고, 그리고 4.6.5의 되면 기록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2011년 18년 규격이 7.5에 문서화된 정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뤄지고 있고, 2011년 4.7의 경영검토라고 하는 부분은 2018년 9.3의 경영검토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2의 지속적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로 하나 지금 2018년 5천 1 규격에 추가되어 있다는 부분도 같이 볼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용어 정의에 대해서 2011년 규격과 18년 규격을 비교해 가면서 잠깐 보면은, 일단 현재 2011년판의 용어는 28개였다면 2018년에는 40개로 늘었다. 18개가 새로운 용어고 13개는 HLS에서 채택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흐름인데, 5개에 관련된 에너지 특정 용어가 있는데, 에너지 성과 개선, 통계 인자, 관련 변수 정규화, 에너지 성과 지표 값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에너지 특정 용어로 연결되어 있는 게 있다 쪽도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2011년판 용어 중에서 5개가 제외됐는데 2018년 규격에서는 에너지 서비스나 시정 예방조치, 특히 예방조치 관련된 부분, 기록 절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용어 정의에서 빠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5만 1쪽에서 나오고 있는 용어들을 좀 중요한 용어들만 몇 개씩 뽑으면, 이제 프로세스라는 용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용어인데, 아무튼 입력을 출력으로, 의도한 결과인 출력으로 바꿔내고자 하는 활동의 집합이다라는 쪽 부분들의 용어 정의가 있고, 그다음에 요구사항, 방침, 모니터링, 외주 처리, 측정, 성과, 효과성, 적격성, 에너지 성과 지표, 에너지 성과 개선, 통계적 인자, 관련 변수, 정규화, 리스크, 문서화된 정보라고 한 용어들이 이렇게 있다 쪽인데, 각각에 대한 용어 설명은 옆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되겠다 쪽 말씀드립니다. 에너지 경영 시스템에서는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기존에 우리가 에너지 성과 지표를 좀 더 개선해가는 이러한 부분과 연관된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그 활동의 성과가 정말 과연 유효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할 단어들 또는 보고 관련된 기간이라든지 베이스라는 기간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에너지 관련된 부분의 활동 부분들을 재무적인 데이터로 신뢰성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단어들이 에너지 성과 지표 EMPI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고, EMPI value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가 들어있고, 목표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얼마 정도로 줄일 거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거냐라고 하는 걸 정하는 거,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매년 또는 일단 너무 짧은 기간 간의 변동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성과를 이야기하려다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전에 베이스라인 기간, 그리고 보고 기간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같이 쓰면서 비교 가능한, 사업 전후가 비교 가능하도록 하는 나름대로의 정규화 과정 등등도 용어 정의 사항에서 우리가 매우 익숙해져야 할 용어들이고, 이걸 실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나 심사원이나 의사소통하는 과정 중에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했을 때 시스템의 효과성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겠다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규격에는 있었는데 2018년 규격이 없어진 제외된 용어들은 앞에서 잠깐 설명되었는데 시정, 에너지 서비스, 예방조치, 절차, 기록 이런 부분들은 2018년 규격에서 제외된 용어다라는 쪽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에너지 경영 시스템 인증기관으로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국품질재단을 선정하십시오. 한국품질재단은 여러분의 경영 성과를 달성하는 데 동반자로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임을 자부합니다. 한국품질재단은 93년에 최초로 설립된 국내 최초 인증기관이면서 세계 최대 국제 인증 네트워크인 아이큐넷에 가맹된 세계 최대 인증기관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최대 규모의 인증 스킴과 최대 심사원 인력 풀을 보유하고 있고 25년 이상의 노하우를 통해 고객에게 최고 품질을 지향하는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ISO 인증기관이면서 특히나 에너지 경영 시스템에 연계이 된 온실가스 에너지 검증기관으로서 산업자원부에 승인된 비영리재단법인 그것이 한국품질재단입니다. 이곳으로 오십시오. 3강에서는 IS 5만일 2018년 규격 조항별에 대한 내용 부분을 좀 간략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HLS 개념으로 해서 1장에서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쪽이고 규격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은 4장에서 10장이다 라는 쪽에 설명을 드렸는데 4장과 관련돼서 10장 내용 부분들은 간략하게 조항과 관련된 부분들을 본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이 개정되고 났거나 또는 이제 개정된 규격을 전환하는 쪽 또는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조직의 경우에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가 어떤 대상의 문서가 필수 문서화 대상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매우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2018년 5만일 에너지 경영 시스템에서도 필수 문서화 대상이 요구사항에 들어와 있는데 내용을 잠깐 보면 적용 범위, 방침, 목표 및 세부 목표, 에너지 조치 계획, 에너지 검토, 에너지 성과 지표, 베이스라인, 데이터, 적격성, 개선된 제한, 외부 문서, 운영관리, 설계, 모니터링, 편차, 준수평가, 심사, 경영검토, 부적합 이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격을 보는 사람 또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거나 또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들, 조직들을 위해서 문서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본 화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관련돼서 요구사항의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문서화라는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규격별 제정 내용, 개정 내용과 관련된 2018년 규격의 4장에서 10장까지 주요 핵심과 관련된 요구사항 부분들을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잠깐 의도한 목적에 맞게 제정 또 개정하는 의도한 목적에 맞게 잠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장이 조직 상황이었었는데 조직 상황의 핵심 요구사항은 조직에 영향을 주는 이슈를 결정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 요구사항이다 쪽인 것 같은데 일단은 조직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이해관계자, 내부, 외부 등등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내부 관점에서는 조직과 관련된 부분의 가치나 문화
지식 관점에서 나름대로 접근을 하되 핵심 사업 목표, 전략, 재무 관리 계획,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부분 등이 일단 내부 관점의 조직 상황을 결정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겠다 쪽이고, 외부와 관련된 부분은 지역별, 구역별, 국가별, 국제적 관점에서 우리 조직 상황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쪽인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 공급과 신뢰성 등의 제한 또는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에너지 유형별 가용성이 어떻느냐, 에너지 비용 또는 기후변화 영향 등에 대한 부분에 지역, 구역, 국가, 국제적인 관점의 시각에서 조직 상황을 바라보자. 그리고 나서 조직에 영향을 주는 이슈를 결정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4장에서 추구하는 부분이다 쪽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조직과 조직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 및 외부의 이슈 사항을 결정해라. 그리고 이해관계자 요구 및 기대를 체계적으로 결정해라. 그리고 에너지 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문서화해라. 그걸 토대로 프로세스 및 그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에너지 경영 시스템을 수립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4장에서 요구하는 요구 내용이 주요 핵심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장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에서의 핵심 요구사항은 결국 최고 경영자가 경영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최고 경영자의 에너지 경영 리더십 입증이 요구되는 내용으로서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과 의지, 에너지 경영에 대한 의지 부분들을 최고 경영자가 표명하고 그걸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쪽 과정에 필요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그러한 나름 최고 경영자의 역할론과 의지 입증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수단도 나와 있는데, 일단 방침에서 의지를 표명하고 자원 공급과 관련된 책임을 가지고 조직 내 에너지 경영을 중시해서 관리하는 경영자의 나름대로의 확고한 나름대로의 리더십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본 조항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쪽입니다. 내용을 좀 더 짚어보면 최고 경영자는 리더십과 의지를 가지고 효과적인 에너지 경영을 위한 모든 책임과 책무를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2011년 규격에서는 경영 대리인에게 위임해서 업무를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한 용어가 빠지고 대신에 에너지 관리팀에 대한 기술이 좀 더 구체화됐다라는 쪽인데, 에너지 관리팀은 에너지 성과 개선을 추진하고 에너지 경영 시스템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책임 권한을 가진 사람 또는 조직, 팀들이 되겠고, 조직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서 인원이 한 명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고, 여러 명이 구성된 팀으로서 일단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라는 쪽에서 일단 최고 경영자와 관련된 리더십 부분들 또는 이제 에너지 관리팀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들을 중시하는 쪽이 5장이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6장 기획 부분인데, 기획에서는 기본적으로 리스크 기반을 이용해서 리스크와 기회를 우리가 알고 그걸 기반으로 목표, 세부 목표를 수립하고 지속적 개선 추구를 요구하고 있는 조항이 6장 기획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경영 시스템을 기획할 때에는 기본으로 조직 상황,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적용 범위를 고려해 가지고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하고 에너지 목표, 세부 목표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고 에너지 검토를 수행하고 에너지 검토 수행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 성과 지표, 에너지 베이스라인을 결정하고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6장에서 요구하는 기본 핵심 요구사항이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에너지 기획 프로세스 접근법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짚어보면, 일단 인풋을 아웃풋으로 바꾼다. 기획의 인풋을 기반으로 아웃풋으로 바꾸되
그 인풋과 아웃풋을 바꾸기 위한 활동을 기획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일단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다 쪽인데 그 내용과 관련된 전략적 개념과 전술적 접근 방법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쪽에 전략적인 부분의 큰 흐름에서는 이제 외부 이슈 부분들과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과 기대 부분을 인풋으로 해서 과연 이러한 이제 이슈와 이해관계자 니즈와 기대가 조직의 어떤 리스크로 연결되어 있고 기회로 연결되어 있느냐를 파악하는 활동, 이 부분을 우리는 기획의 개념으로 본다. 전략적인 개념에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기본으로 우리가 리스크와 기회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해내고 해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갈 거냐라고 하는 아웃풋과 대책 방안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기본적인 기획의 아웃풋이다. 라는 쪽으로 해서 6.1.1에 그러한 아웃풋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기본으로 인풋과 관련된 부분 쪽은 4.1과 4.2 이런 부분 쪽에서 연결돼서 6.1의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결되는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쪽으로 보겠고, 전술적인 개념은 에너지 검토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에너지 검토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기획에 대한 부분의 활동 부분이고, 일단 그 활동과 관련된 인풋 인자들은 현재 에너지 타입 유형들이 어떤 게 있는지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부분, 또 과거 현재의 에너지 소비량과 관련된 부분을 입력 정보로 해서 기본적으로 에너지 검토를 추진을 하고 추진한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얻어내야 할 아웃풋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이나 소비의 트렌드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아웃풋으로. 그리고 미래의 에너지 사용과 소비가 어떻게 될 거냐를 우리가 알아내야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 성과 개선을 위한 나름대로 기회가 뭔지, 그 다음에 주요 에너지 사용이 뭔지, 그 다음에 EMPI가 뭔지, 에너지 베이스라인을 결정하는 거, 그리고 에너지 목표, 에너지 세부 목표, 추진 계획, 에너지 데이터 수집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는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쪽 입장에서 에너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에너지 계획의 인풋을 아웃풋으로 한 프로세스 접근법을 설명하고 있다.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옆에 왼쪽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다 쪽인데 좀 더 한번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짚어본다면 전략적 관점에서 내외부 이슈,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사항을 입력 정보로 리스크와 기회 파악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서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조치를 나름대로 수립하고 실행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전술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에너지 유형과 과거와 현재 에너지 사용, 과거와 현재 에너지 소비량 정보를 토대로 에너지 검토 활동을 수행하고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소비량의 추이, 미래 에너지 사용 및 소비량의 예측, 에너지 성과 개선의 기회, 중요 에너지 사용, 에너지 성과 지표, 에너지 베이스라인, 에너지 목표, 세부 목표와 조치 계획, 에너지 데이터 수집을 위한 나름대로의 기획을 해내라 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인 본 나름대로의 에너지 기획과 관련된 부분의 요구사항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7장 지원 부분에서는 사실 지원 쪽은 에너지 경영 시스템 지원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그걸 나름대로 실제로 최고 경영자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들어있는 거고 핵심 요구사항이다 쪽인데 자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한번 잠깐 짚어보면 일단 적절한 인력,
적격한 직원 또는 자원들이고 재정과 기술이 다 포함된 자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 내용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개요 관점에서 보면 필요한 자원을 누가 재고 경영자가 제공하고 인원의 역량과 적격성을 결정해서 이를 만족하는 인원을 배치해라. 아무나 배치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인력이 들어갈 장소의 역량이 어떻게 되어 적격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서 이에 만족하는 인원을 배치하자. 그리고 나름대로 또 인원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할 내용들은 방침과 목표, 세부 목표, 개선된 에너지 성과의 이익, 활동 및 행동에 따른 에너지 성과의 영향,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의 미준수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 등을 직원들이, 인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의 지원 부분, 그리고 내외부 사스통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실행 유지해야 하고 조직에 필요한 문서를 결정하여 문서화된 정보가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 사용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지원 부분에서의 요구사항이다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8장 운용 부분에서는 결국 운영관리 부분 쪽이 연결된 부분인데 운영관리 수준에서 에너지 경영 시스템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쪽 차원에서 운영을 해라. 그래서 이 운영과 관련된 부분 쪽에서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개념으로 해서 운영이 효과적으로 실행됨을 보장하라 쪽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와 구매 프로세스를 매우 중시 여기는 특히나 이제 설계와 구매 프로세스를 중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 관련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설계와 구매에서 놓쳐버리게 되면 운영 쪽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쪽 때문에 운영보다는 어떤 기획 단계에 해당되는 설계 구매 프로세스 부분을 보다 더 중시하는 쪽으로서 운용을 해라 라는 쪽이 핵심 요구사항이다 쪽인데 내용에 대한 걸 개요 관점에 짚어보면 6장에서 명시된 조치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 중요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유지해라고 하고 있고 에너지 경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설비, 장비, 시스템 및 에너지 사용의 효과적 운용과 유지를 포함한 프로세스를 수립해라 라고 되어 있고 운용 수명 기간 동안 에너지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비 또는 장비, 시스템, 에너지 사용, 설계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순간이 아니라 운영 수명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관점의 범위까지로 연결시키고 있다 쪽이고 설계의 관점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구매 관점도 마찬가지인데 구매 제품, 장비, 서비스가 운영 수명 기간 동안 에너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실행 유지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구매한 제품 또는 상품, 장비, 서비스가 운영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쓸 거며 그에 따른 나름대로 조직에 미친 영향을 따져보고 재무적인 걸 따져봐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고 수립 실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쪽 말씀드립니다.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접근 관련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짚어보면 에너지 기획에서 파악된 기회를 기반으로 일단 설계가 진행되는데 그 설계와 관련된 8.2조항을 실행할 때 조직 내 설계 절차 및 지침을 기반으로 설계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거고 그에 따른 아웃풋은 설계 사양서나 도면 P&ID가 될 거다 라는 쪽이고 그리고 설계 사양서 도면 P&ID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 필요한 여러 나름대로 구매에 관련된 사양이 결정이 될 거고 그 구매 사양 결정 내용은 8.3에 따라서 구매에 관련된 제품, 설비, 에너지, 서비스, 그 다음에 에너지 등과 관련된 부분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는 이런 쪽과 관련된 구매 부분이 있겠다 쪽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운용 생애 전과정 관점에서 비교해서 그에 대한 부분의 에너지 경영의 효과적인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결정하는 이러한 부분과 연관된 게 8.3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 8.3에 관련된 부분을 기반으로 평가, 선정 기준, 업체라든지 설비, 제품 등을 어떻게 평가하고 선정할 거냐라고 하는 기준들이 나오게 되고 이게 운영 지침, 성과 평가 기준, 유지 보수 기준 및 절차로 연결돼서 연결된 부분을 기반으로 8.1의 운영 관리가 나름대로 되고 그 운영 관리를 기반으로 해서 업무 수행 및 처리가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8장에서 운용에서 요구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쪽도 하나의 접근론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9장 성과평가 쪽인데 결국은 이제 9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계획하고 실행한 부분이 의도한 결과가 나왔느냐, 아웃풋이 나왔느냐를 보는 쪽 입장에 성과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주요 용어로서는 리스크 기반, 그리고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성과평가를 할 거냐, 무엇을, 언제, 어떻게 또 분석할 거고, 내가 성과평가할 때 잘했다 못했다의 벤치마킹 대상은 뭐고 어떻게 의사소통할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시각으로 성과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쪽인데 아무튼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좀 더 짚어보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특성이 있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에너지 및 에너지 세부 목표, 어떤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 효과성이 일단 기본으로 우리가 성과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고 분석하고 성과평가를 수행해야 할 대상이다. 그 외에도 EMPI 쪽, 그 다음에 중요 에너지 사용 관련된 운용 쪽, 실제 에너지 사용량 대비 예측된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평가를 수행해라. 라고 되어 있고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용 가능한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방법이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모니터링 및 측정 시기, 결과 분석, 평가 시기도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요구되고 있다 쪽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쪽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에너지 성과와 에너지 경영 시스템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라는 쪽에서 준수평가, 내부심사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검토 입력 요구사항으로 활용해서 경영검토 출력 정보를 결정하도록 하는 쪽과 관련된 부분이 이 9장의 성과 평가와 관련된 핵심 요구사항이다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0장 개선 부분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핵심 요구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라. 이를 위해서 에너지 경영 성과 증진 및 의사소통을 보장하고 이런 지속적 개선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요구사항이다 쪽으로 보겠는데 성과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을 위한 기회를 결정하고 경영검토 출력정보 등 필요한 조치로 결정된 내용들을 이행을 해라. 그리고 부적합은 어떤 게 부적합이다는 걸 정하고 보고 정하고 조치 실행을 포함한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유지해라. 시정 조치는 발생한 부적합의 영향과 잠재적 영향이 적절한 수준까지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쪽이 요구되고 수평 전개가 요구된다. 그리고 조직은 에너지 경영 시스템의 적절성, 충족성,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10장에서 요구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 10장까지 우리가 ISO 5만일 2018년 규격에 대한 주요 핵심 요구사항 부분들에서 잠깐 알아봤는데 이런 핵심 요구사항 부분의 내용들을 짚어보시면 1장에서 이야기했던 5만일 에너지 경영 시스템 도입 목적 이러한 부분에 연계해서 본다고 한다면 에너지 경영 시스템이 4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 핵심 요구사항 관점에서 도입돼 가지고 실행됐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조직은 에너지 관련된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조직의 기업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이 규격이
구성되어 있고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ISO의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 ISO 경영 시스템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형식적으로 운영한 조직에서 ISO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규격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하는 조직들은 ISO가 우리 조직의 경영의 실질적인 인프라이고 그걸 통해서 조직이 생존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쪽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5만 1과 관련된 부분의 규격 전환 시에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규격 전환을 하지 마시고 에너지 문화, 비용 절감, 그리고 조직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기업 경영의 나름대로 지속적인 성장과 관련된 부분에 연계되는 쪽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규격에 대한 이해와 또 그걸 토대로 한 전환 작업과 또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에너지 경영 시스템 인증기관으로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국품질재단을 선정하십시오. 한국품질재단은 여러분의 경영 성과를 달성하는 데 동반자로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임을 자부합니다. 한국품질재단은 93년에 최초로 설립된 국내 최초 인증기관이면서 세계 최대 국제 인증 네트워크인 아이큐넷에 가맹된 세계 최대 인증기관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최대 규모의 인증 스킴과 최대 심사원 인력 풀을 보유하고 있고 25년 이상의 노하우를 통해 고객에게 최고 품질을 지향하는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ISO 인증기관이면서 특히나 에너지 경영 시스템에 연계이 된 온실가스 에너지 검증기관으로서 산업자원부에 승인된 비영리 재단법인 그것이 한국품질재단입니다. 이곳으로 오십시오. 4강에서는 2018년 인증규격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규격이 2018년 8월에 표준이 공포된 건 익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준이 공표하고 난 뒤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내에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이미 ISO 9000이나 14000 등등 규격에 대한 부분의 전환을 경험한 부분이 있어서 모두가 다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5만일 2018년 규격도 2018년 8월에 개정 공표가 됐기 때문에 2021년 8월까지 전환이 완료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된다는 말씀 드려보겠고, 그리고 2011년 인증서 발급 불가한 시점은 1년 6개월 이후가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전환이 2021년 8월이지만 2020년 어떻게 보면 이제 3월 정도 선부터는 기본적으로 2011년 규격에 의해서 심사가 불가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잠깐 언급을 할 거고, 본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전환 심사를 받아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한국품질재단에 관련된 고객사들 5만일을 인증받고 있는 기존 고객의 경우에는 사후 갱신심사 시 일단 1회 현장 심사로 전환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거 사후 갱신 심사 때 전환 심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후 갱신 심사 외에 비정기적인 심사,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후 갱신 심사가 아닌 별도의 전환 심사를 희망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쪽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전환 심사에 소요되는 최소 맨데이는 어느 정도냐,
1맨데 이상이다 쪽인데 기업의 규모와 에너지에 대한 사용량 등등의 특성을 고려해서 맨데이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맨데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한국품질재단 인증운영팀 쪽의 실무자와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다 쪽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5만 1 규격에 대한 개정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1, 2, 3강에서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번 기회를 토대로 우리는 에너지 보존이나 에너지 저감 문화라고 하는 부분을 조직 내에 심고 그걸 토대로 심사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의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번 개정된 규격의 이유성을 사전에 먼저 한번 리뷰해보고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전환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에 예비심사 또는 추가심사 일수 등을 고려해서 전환심사 준비 상태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잠깐 이야기 드린 부분은 기존 고객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규 고객, 한국품질재단과 새롭게 인연을 맺고자 하는 고객의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최초 심사 부분을 토대로 1단계 심사와 2단계 심사를 통한 단계적인 심사가 수행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려 봅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고객으로서 처음 5만 1을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예비심사를 통해서 전환심사 준비 상태를 확인해보고 나서 기본적인 내용을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전환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었고 2011년 규격으로 심사가 불가능한 시점이 3월부터라는 말씀도 2020년 3월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에 대해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규격이 개정돼서 공표된 날이 2018년 8월 20일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강제 전환심사 개시의 경우는 2020년 8월 19일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구버전 인증심사 수행 불가의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2020년 2월 20일까지 일단 인증심사를 할 수 있고 21일부터는 2011년 규격에 의한 심사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쪽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 인정기구에 해당되는 인증센터에서 최종적인 이에 대한 해석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관련된 부분이 있었을 때 그 내용을 토대로 다시 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 쪽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전환심사 최종 진행 완료일의 경우에는 2021년 2월 19일까지는 기본적으로 전환심사가 완료돼야 하고 그 이후에는 시정조치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8월 19일까지 인증서가 발행되지 않으면 기존 2011년 규격에 의한 IS 5만일 규격의 효력이 무효화되고 2018년으로 예를 들어서 2021년 8월 19일 이후에 예를 들어서 8월 20일 날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환은 불가 2011년에서 2018년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전환 절차가 아닌 최초 심사, 신규 최초 심사의 개념으로 모든 맨데이를 반영해서 심사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만 1 2018년 규격에 의해서 인증을 받고 싶어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드려 봅니다. 일단 IS 5만 1 2018년 규격이 나왔기 때문에 이 표준을 먼저 확보하는 게 먼저다 라는 쪽인데 일단 IS 5만 1의 경우는 영문판이기 때문에 KS 규격으로 전환된 5만 1 규격 부분을 기술표준원에서 일단 이 영문을 국문화해 가지고 공표하면 그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먼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쪽인데
현재 규격이 개정되고 난 2018년이었는데 지금 2019년 현재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KSA 규격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러한 규격을 확보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표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존 5만일 2011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다 좀 말씀드려보겠고, 그리고 IS 5만 2018년 규격도 IS 9000이나 14000에 관련 2015년 규격과 유사한 HLS를 도입해서 일단 규격이 개정됐기 때문에 HLS를 도입하는 그런 내부 표준을 통한 전면 개편 부분들이 일단 전면 개정 작업들이 필요할 건데, 기존의 IS 9000과 14001을 2015년 규격으로 규격 전환했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 부분들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쪽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진행해야 할 부분은 이제 PDCA 접근 방법으로 프로세스 부분들을 일단 파악하고 수립하고 이걸 도입해서 표준을 재정비하는 것, 이런 부분들도 진행해야 할 부분이 되겠다 좀 말씀드려 보겠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내외부 이슈, 이해관계자 니즈와 기대를 파악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내용들을 결정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겠다 좀 말씀드려 보겠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시스템 수립 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부속서 등을 참조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다 좀 말씀드려보겠고, 그걸 토대로 해서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정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실행과 또 유지하는 부분들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수립되어서 그다음 실행되고 유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나름대로의 시스템과 프로세스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을 내용을 내부 심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경영 검토를 실시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다 완료되고 시정 조치까지 다 되고 좀 준비가 됐을 경우에 인증 전환 심사를 요구해서 그 부분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면 되겠다 좀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잠깐 인증심사 전환과 관련된 부분의 진행은 사후갱신 시 심사를 할 수도 있고 별도로 심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한국품질재단 인증운영팀 뒤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그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그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드리면 되겠다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IS 5만일 2018년 규격이나 또는 이제 2011년 규격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에너지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인증 문의에 대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한국품질재단 적합성 인증원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락처 일반 전화가 2025-9033, 9052, 9053, 9054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무자와 관련된 이메일과 저희 재단 홈페이지가 있으니 이를 통해서 접속하셔가지고 또는 연결하셔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되겠고, 인증 문의도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데를 이용하시면 되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